나토 정상회담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이 일요일 날 들어오셨거든요. 귀국을 했는데 이 나토 정상회담 평가 김철호 박사님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이면서 네. 우리의 그 관심이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많이 쏠렸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그 스웨덴의 마드리드에서 열린 그 나토 정상회의는 거기에서 뭐 갈라쇼가 어쩌다 악수할 때 뭐 의전이 잘못됐다 이게 핵심 본질이 아니고 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해서 이 전략 개념을 새롭게 설정한 그런 회의였기 때문에 이른바 그 용어를 많이 순화했는데 네. 그 시스테믹 챌린지 우리 같이 뭐 주적이다 적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 시스테믹 챌린지 구조적 도전 어떤 기본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이다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이 나토의 그 영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거기서 다자 해결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평가는 달라지겠지만은 다녀온 다음에 우리도 여행 여름에 다녀다 보면 갔다 오면 이제 얼마나 비용을 썼는가 보지 그렇죠. 않습니까? 정산을 해야죠. 정산을 하는데 이게 중국 리스크가 갑자기 많이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돌격대장처럼 최전선에 나서서 활동했던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외교와 정보와 군사와 다 따져보지만 이 현 시점에서의 경제적인 후폭풍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위기관리가 꼭 안보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가장 그 나토 정상회의를 앞서서 선도했던 미국도 중국의 관세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저 시국 TV에서도 일단은 나토 정상회담이 어떤 성격의 회담인지 좀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성격부터 좀 저희가 잘 모르니까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헌장에 의하면 최상위의 협의기구가 정상회의입니다. 이제 그 지금 30개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2개국이 더하게 되면 32개국의 회원국을 갖게 되는 나토가 정상회의를 했는데 냉전 이후에 이제 네 번째 정상회의고 또 이 전략개념 검토가 이루어지는 회의가 크게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010년 그 리스본 회의 때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만 12년 만에 열린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러시아를 현시적인 적으로 규정하는 그러니까요. threat, 위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주적 이런 용어를 한국에 쓰는데 그 실제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는 위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실제적인 적을 의미합니다. 적으로 규명을 했고 두 번째 이제 두드러진 결정의 특징은 중국을 구조와 체제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서 강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문제가 있었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유럽 그리고 대서양 이런 안보의 라인을 더 확장을 시킨 그런 결의를 해냈다는 점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이게 이제 이번에 상호간에 공감하고 확정한 전략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보니까 이 아젠다가 있잖아요. 나토 안에 이번 그 12년 만에 이루어진 마드리드 회의에서는 중국 이슈 그다음에 플러스 핀란드와 스웨덴 회원국 가입에 대한 거를 이제 아젠다로 삼았는데요. 우리 대통령은 이제 비핵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나토 정상회의 요번에 그 가장 그 핵심은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데 새로 2개국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G7하고 완전히 틀리죠. 나토 정상회의 직전에서는 G7하고는 완전히 틀린 군사 동맹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4개국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나토를 형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과
그 상대 측의 인식, 네. 중국 측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중국 측의 반응을 봐도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중국 측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주 짙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북한의 비핵화 아까 제가 비핵화라고 그랬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그 연설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거는 그 나토 안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좀 뭔가 뻘쭘하지는 않지만은 좀 네.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당장 당면하고 현존하는 위협인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처가 되어 있고 인식의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지 이것이 당면하고 급하게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그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최소한 6자 회담의 틀로 복귀하기 위해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 유엔 제재도 그래 필요한데 그 러시아와 중국을 시스테믹 챌린지,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적대 세력이라 규정한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가지고 갔던 또 핵은 핵인데 평화로운 핵 사용인 원전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그 원전 세일즈가 상당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에서 네. 그런 것을 화두로 삼았다. 또 15분 내에 15개국 정상을 상대로 뭐 세일즈를 했다라는 것이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토 정상회 다자 외교 무대에 첫 등장한 것 치고는 상당히 그래도 소교의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전 세일즈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박사님? 그 말씀 넘어가기 전에 이제 나토는 실질적으로 네. 미국이 주도해 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운영 비용 자체를 미국이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필요가 항상 나토에 반영이 되고 또 특히 정상회의의 그 결의 또 논의의 방향은 그 아젠다를 미국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정상회의도 사실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여기에 이제 응원군으로 참여를 한 것이 소위 AP4 아시아 패시픽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를 여기에 초대를 하고 줄을 세움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네. 여기에 그대로 투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태국가를 불러서 반중 전선에 총알바지로 쓴 거나 거의 뭐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견제의 나토 이름을 네. 그동안에 유럽에 머물던 나토의 이름을 끌어들여다가 또 아시아 패시픽에 이게 쭉 함께 방패로 쓴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 모양은 굉장히 중첩적인 동맹의 그 구조 속에 중국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쿼드, 그렇죠. 미국, 호주, 일본, 인디아 이 쿼드가 그동안 가동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이 동맹 구조가 또 하나 있었고 한미일 삼각협력이라는 것도 지금 이번에 이제 자꾸 이번에 만났잖아요. 내놨잖아요. 네네. 이 삼각 트라이앵글에서 서로 토론하고 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금 구도를 잡고 여기에다 플러스 유럽에 머물던 나토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끌어오는 효과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개의 중첩적인 동맹 구도를 여기에 지금 내놓고 있고 특히 미국, 일본, 미국, 한국 이게 또 이제 양자 동맹 구도가 그렇죠. 그 안에 또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19세기 초에서 19세기 말까지 그 독일이 구사하던 프로이센 통일을 하고 비스마르크의 안보 전략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 당시 프로이센은 프랑스를 봉쇄하기 위해서 아주 다자적인 외교 그 동맹 구도를 맺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이 소위 3제 동맹이라는 걸 맺고 그 속에서 다시 독일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간의 양자 동맹을 또 구성을 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끌어들여서 또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에다 독일과 러시아는 별도의 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서 동맹을 맺어요. 네. 이런 복잡한 동맹이 모두 다 프랑스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었단 말이죠. 지금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자꾸 돌고 도는 건데 목표가 생기면은 이와 같이 이제 밖을 이렇게 에워싸는 울타리를 세우는 방법으로 안보 전략을 구사해 나가는데 어차피 미국은 그런 구도를 지난 2017년 이후
특히 18년부터 노골화됐는데 트럼프 정부 때는 굉장한 그 불만을 갖고 중국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현실화했다. 여기에 유탄을 맞은 것이 세계 이제 사람들이고 지금 이제 경제라든가 정치적 대결 국면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경제지요. 네. 그래서 이번 그 회담을 가지 말았어야 된다. 또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두 가지 시각인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이 변하는 국제 질서 박사님 말씀대로면 갈 수밖에 없었던 회담이었나요? 한미 정상회담의 연속 정상에서 네. 바이든 대통령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최우선의 안보 가치로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오라고 하는데 미국 네. 주도에서 안 갈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가기 위한 그 명분과 논리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들고 나간 게 원전과 북한 비핵화 뭐 등등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이런 걸 갖고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이 나토의 아시아판 나토에 우리가 동참하는 모양새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전략적 그 이해를 달리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그 굉장히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바이든 정부도 한시적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계속 이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건가요? 향후 그 에너지가 이제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자원이라고 볼 그쵸. 때 그런데 이 시기를 푸틴은 안 놓친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지금 전쟁을 터뜨려서 네. 러시아에 대한 봉쇄 한 20여 개국의 촉구를 받았는데 한 절반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 지금 막 $110 이상 올라가잖아요. 네. 유가가. 네. 근데 그거를 한 $10, $20 싸게 인도에 팔고 중국에 팔아서 이 사람들이 차익을 남기고 있어요. 그 다시 역수출하고 있다고. 야, 진짜 참 지금 러시아 개국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거예요. 지난 4개월이. 맞아요. 엄청난 외화 지금 흑자를 보고 있어요. 하루 전비 $10억 내외나 되는 이 전비를 석유 수출로 아무 부담 없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회의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경제 안보라는 화두가 떠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다른 모든 나라는 안보를 얘기하면서 경제적 이해 타선을 많이 따져보고 네. 심지어 푸틴도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데 우리는 경제 안보 화두에 동참을 하면서도 사실은 경제적 실리를 별로 추구하지 못하고 안보를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뛰어드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석탄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하는 그런 조치들을 많이 했거든요. 워낙 유가 부담이나 에너지 그렇죠. 부담이 크고 당장 올 겨울에 닥칠 과연 에너지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게 어떤 고민이 깊어지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반에 그 젤렌스키 효과를 가지고 쭉 잘 끌어가는 듯 보였는데 이게 푸틴이 지금 루안스크까지 많이 점령하는 상황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 지갑을 털어가고 내 은행 잔고를 털어가는 그런 전쟁으로 우리한테 닥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더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 우리 대통령은 마드리드 가시는 길에 하셨던가요? 하시는 말씀이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전략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 맞아요. 마드리드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말씀하셨죠? 네, 네, 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저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나올 얘기인가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네. 좀 더 연구하고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반발과 경고를 의식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듯한 경제수석의 얘기도 있었고 탈중국이라고. 탈중국 새롭게 유럽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말도 있었고 예. 한데 이게 이제 한국의 생존 전략하고 이게 딱 부합하는 이야기인지 굉장히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 박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지금 국제 정세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지금 그 경제 관련한 유튜브 컨텐츠들 중에서 최근에 제가 들은
컨텐츠와 가장 부합하는 그 거기와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전기의 시대로 가기 전에 이 석탄과 석유의 요걸 좀 그 약간 좀 징검다리로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지금 좀 어수선해졌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LNG가 부상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경제 컨텐츠 특히 주식 관련 컨텐츠 쪽에서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주의 깊게 그분들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경제 분야라든지 또 다음 주에 할 국방에서 또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업데이트돼서 정리를 해드린다면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이 경제를 바라보는 안목이 굉장히 풍부해지시지 않을까. 아 그래서 한 마디만 보태면은 네. 거기 행사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전략적 메시지를 갖고 이 이슈를 주도해 가느냐. 그래서 경제 참모가 할 얘기요. 좋은 용어가 있는데 시장 다변화라는 아주 그렇죠. 그 좋은 용어가 있는데 구태여 탈중국화를 선언하는 것은 메시지 전략 빵점이다. 그렇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뭐 바보 수석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그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장벽이 높아지는 유럽 시장을 더 뚫고 들어가겠다라는 듯한 중국을 버리고 탈중국을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 그 수준 가지고는 우리 복합 위기 시대에 그렇죠. 적합치 않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중국 시장이 유럽 시장보다 훨씬 크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 수출의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짤로도 올리겠지만 굉장히 지금 국제 정세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신 내용이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